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현대사회와 디자인 신현경입니다. 자, 오늘도 복습으로 시작할까요? 벌써 7주째입니다. 다음 주는 미안. 중간고사 기간이죠. 수업 끝날 때쯤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현대사회와 디자인에서 우리는 현대사회를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제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제 보통 현대는 19세기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근대를 포함하는 현대. 근데 이게 이제 근대성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는 카르테시안 퍼스펙티브의 그 어떤 인간 중심, 또 그 인간들 중에서도 유럽, 백인, 그 앵글로 섹슨족이죠. 그리고 카르테시안이라는 건 데카르트의 이성적 사고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 중심에 이제 카르테시안이 근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근대의 특성 속에 이제 디자인도 역시 그런 유럽의 백인의 그런 남성들의 또 앵글로 섹슨 그들의 디자인을 우리는 수용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관점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죠. 인간 중심의 관점은 먼 것을 볼 수가 없고요. 다른 시점에서의 관점도 알 수가 없어요. 피카소는 그걸 아주 천재적으로 알아챘죠. 그러면서 입체파라는 큐비즘,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화면 속에 녹아내고 있지요. 자, 우리는 앞으로 좀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중간고사 전반부는 우리가 모더니즘의 디자인, 그 유럽 백인 중심의 모더니즘 디자인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그것이 발달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제 그게 우리 첫 학기에 이제 초반에 주제였어요. 이미지와 현실, 이건 넘어갔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현실도 무지 많다는 게 이제 그 현대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존 버거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디자인의 다양한 영역이 있죠.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로 그 여러분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베스트 5 and worst 5 그래가지고 그 좋은 디자인 5개와 나쁜 디자인 5개를 골라서 쓰는 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왜 좋은지 왜 나쁜지를 쓰는 게 이제 중간고사 과제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다다음 주까지 제출하면 되죠. 근데 뭐 하여튼 베스트 앤 월스트 5 중에는 우리 오늘 이제 그 영역을 좀 얘기를 해주긴 하겠지만, 그 어떤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정보, 산업, 또 텍스타일, 뭐 패션, 요새는 네일 디자인도 있죠. 그리고 환경 속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속에 다양한 그 벽면, 무대 디자인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여러분이 베스트 앤 월스트 5 디자인을 골라도 돼요. 자, 디자인의 시작은 유럽에서 수공예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 시작은
이제 근대로 들어서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대량 생산됐는데 그 대량 생산된 제품들이 싸고 쓰기는 편리했지만 질적으로 하락이 된 거죠. 그냥 거의 쇠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좀 더 손으로 만드는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자. 그게 수공예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영국에서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가 그 러스킨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모리스가 이제 발전시키죠. 크래프트맨 무브먼트 이제 세계 양차 대전을 두고 많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이 이어받은 게 이제 크래프트맨 무브먼트 그리고 또 아르누보 또 뭐 아르데코 좀 더 장식적인 그런 아르데코 운동도 있었고요.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존 러스킨의 그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어떤 수공예 기술의 그런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신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수공예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상품화되기까지 그런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즐거움과 또 그것을 소통하는 그것이 또 어떤 경제활동화되는 그런 것들을 이론화한 게 이제 존 러스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존 러스킨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런 수공예 운동을 일으킨 게 이제 가장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접목해서 활동했던 게 이제 바우하우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바우하우스에는 그로피우스, 모홀리나기, 이텐 그러니까 등의 예술가이자 디자이너들이 탄생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교수이기까지 하죠. 그로피우스가 이제 초대 교장이었죠. 그래서 건축가로서 우리는 예술을 가르칠 수 있다죠. 그리고 모홀리 나기 같은 경우는 예술을 가르치기 위한 창의성, 그 창의력의 그 다양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함, 그런 가능성을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이텐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텐은 이제 칼라를 중심으로 그 칼라를 배색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시각작용이 창의성이나 감성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창의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예술가들을 또 디자이너들을 훈련하죠. 그 외에 파울 클레나 피에트 몬드리안 그런 예술가이자 교수들이 바우하우스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제스퍼 모리슨, 루드비 미스 반데로에 바실리 칸딘스키도 있었습니다. 제스퍼 모리슨의 디자인도 봤죠. 그리고 반데로에는 건축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건축 속에 자연을 품었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기능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죠. 시그램 빌딩도 봤고요. 우리나라 3일 빌딩을 이제 그런 빌딩을 모델로 한 거죠. 자, 바실리 칸딘스키 바우하우스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이후에 아주 여러분도 알죠? 유명한 화가가 되었죠. 작품도 보았고요. 바우하우스의 교육운동을 먼저 봤는데요. 이 바우하우스가
가능하게 된 운동이 이제 미술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죠. 그러니까 바우하우스는 1919년에 독일의 바우하우스에 세워진 학교이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전까지 있었던 게 미술공예운동이에요. 그리고 1차 대전 후하고 2차 대전 사이에 바우하우스가 존재했었죠. 자,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은 일단 존 러스킨의 사상을 이어받는 윌리엄 모리스가 이제 이어받아요.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에 대해서 좀 봤고요. 붉은 집을 그러니까 아마 그 붉은 집 프로젝트는 그 새로운 신혼 살림집이긴 하였지만 하여튼 그 이전에 건축이다 그러면은 성이나 뭐 그런 또 성당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흔적이 있는 그런 걸 이제 역사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그 거대한 담론들 그런 속의 것의 그 건축이었는데 그것들이 시민에게로 돌아오죠. 조그만 이야기,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로 들어오는 게 붉은 집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붉은 집으로 보통 사람들이 좀 더 깨끗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대중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모리스의 예술가로서의 삶과 정치활동, 출판활동을 통해서 그 예술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제품을 즐길 수 있는 일상 이런 것들을 정치활동과 출판활동 물론 상회도 만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아트 앤 크래프트는 그런 어떤 식물, 자연물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넣어서 예를 들면 꽃잎이나 잎사귀를 조합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만들어내서 그것을 뭐 패턴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거죠. 예, 이렇죠. 꽃과 잎사귀의 그 조합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게 이제 모리스의 주된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르누보는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트.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트적이지만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그러니까 아트는 굉장히 고급 미술이잖아요. 그리고 화랑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근데 이런 아트적인 감각이 일상생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아르누보를 특징화합니다. 네. 장인의 정신이 깃들어 있으면서 작품이 되지만 이게 이제 일상용품인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 아르누보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유연하고 그런 아름다운 우아한 그런 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르누보에 비해서 아르데코도 있죠. 아르데코 운동은 이제 아르누보 이후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장식적인 패턴을 만들어내요. 아르데코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볼까요? 아까 아르누보 스타일보다 훨씬 더 기하학적인 면이 강조가 되죠. 그러면서 훨씬 더 단순하고 장식적인 느낌이 들어옵니다.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아르데코 스타일의 집이죠. 예, 이것도 아르데코 스타일.
그리고 이제 그래픽 디자인 또는 그래픽 아트 이런 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들어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래픽으로 그래픽이라는 건 이제 어떤 도용적인 걸 그래픽이라는데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그래픽으로 하나의 심볼 또는 아이콘으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틀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 공작 연맹이 결성되면서 나중에 이제 바우하우스로 연결되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과제가 나쁜 디자인, 허위 광고로 가습기 살충제, 아기들한테도 안심이다. 이 문구만 없었어도 그 사망자의 95%는 살릴 수 없다. 이래서 소송까지 가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것이 하나의 그런 어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물론 그 문구도 중요하지만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면 그것은 그 어떤 현대의 그런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이기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조작될 위험이 큰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쁜 광고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다음 주 중간고사가 Best and Worst 5 디자인이죠. 그래서 내 주변을 자세히 보면 벽지도 있을 것이고, 의자도 있을 것이고, 뭐, 심지어 핸드폰, 그리고 화면, TV 스크린, 뭐, 다양하게 있겠죠.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5개, 내가 싫어하는 디자인 5개를 골라서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 그것을 쓰는 게 이제 중간고사 보고서로 중간고사 성적을 매길 예정입니다. 자, 좋은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보통 전문가들이 말하는 좋은 디자인은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듯이 어떤 주제적인 면에서 좋은 디자인, 그러니까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디자인은 상품화됐을 때 그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좋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형식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요소가 색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시각으로 바깥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정보를 시각으로 보통은 7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각 중에 60%가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상으로 많은 걸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결국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 좋은 색을 가진 디자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디자인의 그 어떤 내용,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가, 그 내용 외에는 이제 색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즘에는 좋은 디자인을 이제 배려하는 디자인 그래가지고 누구나 모두를 위한 디자인. 사회에서 소수로 치부돼서 배제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 나오는 게 이제 배려하는 디자인인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지난주 과제 중에 베네똥 논쟁 광고를 보고 보고서를 쓰는 게 있었죠. 루이비통 이거는 나중에 좀 더 할 거예요. 착한 초콜릿 이왕이면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그런
그 원자재, 싸게 원자재를 구입해서 직접 연결하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연결하면 가격도 싸고, 그리고 그들도 돕고, 그런 게 이제, 착한 초콜릿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진정한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색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좋은 색상이라는 거.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림은 사진은 어느 도시의 건물들이죠. 그 스트리트 풍경인데 이게 싸구려 같아 보이죠. 사실은 울긋불긋, 그리고 너무나 울긋불긋하고 눈에 띄는 거, 하나는 눈에 띄는데 서로 이제 조화롭지 않은, 그래서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거리 풍경이에요. 그 옆에는 어디 미국의 거리 풍경인데요. 여기는 색채를 컨트롤하죠. 그래서 건물에 어떤 색을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서로 조화롭고, 그리고 나만 눈에 띄게 하는 그런 글자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조화롭게. 이게 조화라는 건 나 혼자 튀어서는 절대 조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색상이라는 건 나 혼자 튀지 않고 같이 잘 배색되는 게, 그게 색상 디자인에서 좋은 색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화면에서 여러분이 아주 섬세한 차이를 볼 수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그 울긋불긋한 싸구려 옷들과 물론 백화점의 그 옷들의 그 색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간의 색의 조화가 하나의 고유한 색을 유지하되 그 조화가 있게, 그래서 그 조화를 통해서 이거는 고급스럽구나, 사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색이라는 거죠. 물론 시장 물건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자, 환경과 디자인.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중간고사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주위 환경에서 보이는, 또는 여러분의 옷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속에서 5가지의 나쁜 디자인과 5가지의 좋은 디자인을 골라서 그것이 왜 좋은지, 아니지요. A4 용지 1장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사진 이미지를 넣어도 좋고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이제 과제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색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색은 이제 명도 단계, 채도 단계, 그리고 이제 색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명도 단계라는 건 색의 밝고 어두움을 얘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검정색 하나 가지고 물을 갖고 이렇게 10단계를 이제 만드는 훈련을 하는데요. 사실 색감을 훈련하는 데는 직접 보고, 그려보고, 칠해보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훈련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른 과목에서 다루어야 되겠죠. 자, 원색. 색에는 3원색이 있습니다. 원색. 아주 가장 근본적인 색. 만들어낼 수 없는 색이죠. 이 그림 누구 그림인지 알아요? 키스 헤링. 만화처럼 그리는 키스 헤링은 원색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이 원색도 어떤 채도에 따라서, 이걸 이제 원색에, 원색은 3원색이라고 그랬잖아요. 3원색에는 빨강, 노랑, 파랑이 있죠. 빨강, 노랑, 파랑은 완전히 원색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원색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밝고 어두움, 색의 밝고 어두움을 채도라고 합니다. 자, 색상환에서, 이게 이제 색상환이죠. 이텐이 이제 처음으로 색상환을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색상환은 원색, 빨강, 노랑, 파랑을 가지고, 빨강, 노랑, 파랑을 가지고, 이게 이제 삼원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빨강하고 파랑을 합치면 보라색이 되고, 그걸 이제 중간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빨강하고 노랑을 합치면 주황색이 나오고, 파랑하고 노랑을 합치면 이렇게 연두색이 나오고, 거기에서 조금의 검정색, 조금의 검정색, 그리고 흰색, 거기에 또 흰색. 이렇게 채도를 나타내고, 이 색은 보통 컴퓨터는 500가지 정도의 색을 구분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색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색을 섬세하게 잘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좋은 디자인은 아까 좋은 색상 디자인이라고 또 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요. 그 좋은 색상은 보통은 그 배색이 보색이 있을 때, 보색으로 될 때, 대비될 때, 아름답다고 해요. 자, 보색은 반대색이잖아요. 예를 들면, 빨강색의 보색은 초록색이고요. 파랑색의 보색은 이 반대색, 주황색이고, 또 노란색의 보색은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그 두 개를 배색했을 때 눈에 띄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그게 자연에서의 보색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자연에서의 보색, 빨강의 보색은 초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컴퓨터로 색을 분해해보면 이 장미가 아니네요. 이 색을 분해해보면, 빨강색 안에는 적어도 95%가 빨강이라면, 빨강, 노랑, RGB로 분해가 되죠. 거기에 빨강, 노랑, 파랑, 또는 그 색으로는 이제 컴퓨터는 색이니까, 아니, 빛이니까, 빛으로는 녹색이긴 한데, 보통 삼원색 하면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하면, 노랑과 파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초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록 안에는 빨강색이, 초록은 노랑이랑 파랑 더한 색이잖아요. 거기에 빨강색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보색은 서로에게 전혀 없는 색인데 조금씩 섞일 수 있는 보색이 된다는 거죠. 그게 힌트예요. 자연의 색이 아름다워 보이는 색은 비록 반대색이지만 서로 조화롭게 섞일 수 있는 비슷한 색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색도 우리가 그 옷감에 염색을 하는 색이나 그림을 그리는 물감이나 이거는 다 대부분 굉장히 원색이에요. 그래서 약간 보색을 섞어서 활용할 때 서로 배색이 좋은 그런 색이 나온다는 거죠. 예, 조화로운 색의 비밀. 이게 보색 단계 중에 뭐 파랑에서 주황으로 이제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색인데요. 이게 색깔이 물감이 좋다면 가운데는 보통은 검정색이 돼야 돼요. 이렇게 검정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건 좀 별로 안 좋은데 요건 너무 튀었어요, 사실. 파랑색을 쓰려면 약간의 보색을 섞어서 이 색을 쓰고
주황색을 쓰려면 약간의 파랑색을 섞은 요 색. 요 두 색이 배색이 되었을 때 좋은, 조화로운 색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렇게 활용을 한 거예요. 조금의 보색을 쓴 것과 중간, 뭐, 흰색을 좀 더 넣은 거, 그걸로 디자인하고. 이건 노랑에서 보라로 가는 보색으로, 귤이죠. 귤 반쪽 잘라서 그린 것에다가 색을 입혔네요. 이런 것이 이제 세련된 색이다. 좋은 색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원색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예외는 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게는 아직 색감이, 눈의 감각이 발달하기 전이라 원색이 가장 이뻐요. 중간색은 거의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색의, 유치원 애들은 원색의 책이나 그림이나 이런 원색의 장난감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원색을 좋아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 내용이 좋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형식, 디자인의 형식 중에서 이제 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어떤 그 형태나 비례, 뭐, 텍스처 이런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색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시간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클래식. 우리가 클래식은 뭐예요? 고전. 오랫동안 사랑해 왔던 게 많은 사람들한테서 사랑받은 게 고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전 속에서 만들어낸다. 이 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럽 디자이너라고 그랬잖아요. 유럽의 전통에는 이런 그리스의 그 벽돌, 그리스의 벽돌이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레고같이 만들었어요. 그리스에서도. 거기에서 착안한 게 레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LG 사인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신라의 미소라고 하는 순막새와 안막새 기와돌이죠. 거기에 신라의 미소라고 하는, 이게 이제 1500년도 더 된 그런 안막새 기와죠. 그런데 이것이 한국인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은 그런 클래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LG 상표를 이제 처음으로 디자인할 때 공모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결국은 프랑스 디자이너가 이제 당첨이 되거든요. 근데 그 프랑스 디자이너는 우리의 고전에서 이 LG 사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이 중요한데, 우리 디자인에서 너희는 왜 너희 것에서 만들어내지 않느냐. 너희의 미감이 참 좋은 게 많은데 왜 너희는 너의 전통을 무시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그림 문자죠. 나시족의 그림 문자. 이 나시족 그 중국에 여행 갔다가 너무 문자가 재미있어 갖고 제가 사진 찍은 거 살짝 찍어놨어요. 자, 그 중에 뭐 하나, 전통과 디자인, 전통 속에서, 디자인을 살린, 그 디자이너 얘기가 이제 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한복을
일상화하는데 일조를 했죠. 지금도 요 뭐 궁전 거리에 가면 젊은 애들 정말 예쁘게 이렇게 한복을 입고 사진 찍고 그런 커플들 많이 볼 수 있죠. 자, 한번 이 양정은 대표의 얘기를 이거는 이제 네이버 뉴스에 나온 건데요. 제가 좀 복사해 왔어요. 양정은 대표는 유니클로 가서 유카타 사듯 한복도 쉽게 사고 있는 것 꿈꿨죠. 전통적인 것에서 우리 현대의 삶을 디자인하는 그런 걸 꿈꿨다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면에서 이제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죠. 첫 해외여행을 일본으로 갔는데 마침 축제를 맞아 일본인들이 전통 의상을 멋지게 차려입고 외출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엔 그랬다는 거죠. 서울에서 라이프스타일 샵 호호당을 운영하는 양정은 대표는 쉽게 입는 한복에 대해 오랜 동안 고민해왔다. 특수의상 제작을 했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한복을 접해왔던 양 대표는 일상에서 입는 전통 한복에 대한 꿈을 늘 간직하고 있었죠. 생각의 씨앗은 대학 시절 일본 여행에서 생겨났다. 불꽃 축제를 맞아 나들이 나온 일본인들이 유카타를 입고 나온 모습을 본 것이다. 일본 SPA 브랜드 유니클로에서 유카타를 S, M, 라지 사이즈로 기성복처럼 파는 것을 보고 한복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생각을 밑거름 삼아 양 대표는 한복을 원래부터 즐기고 좋아하던 사람보다는 한복을 입어볼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최근에는 호호당 주변의 청운동 일대에도 국적불명의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많다. 요란한 금박 레이스, 리본 장식, 과하게 부풀린 치마 등 말이다. 허나 양 대표는 이런 한복이라도 많은 사람이 쉽게 입고 좋아해주면 그 자체라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화이트 셔츠를 꽉 끼게 입든 오버사이즈로 입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하여튼 전통 이 의상을 쉽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이었다는 거죠. 이 기사를 읽고 머리를 누가 돌로 때린 듯 머리가 띵했다.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임이 분명한데 이때까지 한복의 중요성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과 일본 국민들은 자기들의 전통 의상을 일상적으로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언젠가 한 번씩 생각하기를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한복을 입고 다니고 싶은 마음을 품고 다녔다. 허나 그 또한 나의 편견이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한복은 나이 든 사람만의 전유물이거나 어떤 특별한 날에 입는 의상일 거라는 편견 말이다. 그래서 양 대표가 일본에서 느꼈던 것과 같이 한복의 일상화를 나 또한 지지하게 되었다. 우리의 옷이기에 그 옷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곧 애국심과도 같다. 그저 자그마한 실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수백 년간 입은 옷을 우리도 일상에서 입고 다닌다면 더할 나위 없는 애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유카타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의상을 우리 손으로 알리는 방법은 일단 그것과 친해지는 것이다. 친숙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어느새 나의 생각에서도 그것이 거부감 없이 일상에 스며들 것이다. 일본에서의 밑거름을 위해 힘써주는 양 대표와 같은 대한의 사람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한국인이 해야 할 일이지만 하지 못한 일을 힘겹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존경을 느끼며 그들을 응원한다. 나 또한 작은 애국이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보면 어떨지 한다. 예,
양 대표의 그 꿈과 실천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제 이렇게 자기 소감을 썼죠. 그런 전통,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예, 그런 한복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일상처럼 그렇게 꿈꿀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한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그 교단에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처럼 와, 애국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좀 뭐야 촌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모든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전통 속에서 우리 디자인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꿈을 펼쳐보는 거는 어떨까요? 예, 창덕궁인가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 사진들을 찍는 관광객들이 많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중간고사는 뭐였죠? 베스트 앤 월스트 5 디자인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있는 그거를 한 장 이상의 A4 용지에 써서 제출하면 돼요.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리고 과제란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영상 수업은 다다음 주에 봐요. 잘 지내고요.